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트론텐 정병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택정책을 22번이나 내놨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번에 집값이 오를 거다 또는 떨어질 거다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런 얘기는 지금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 얘기고요. 광주에서는 요즘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의 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입니다. 아직 광주에 특별한 집값 동향은 없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광주에 집이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상반기 의장을 지내셨습니다. 김동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전광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일보의 윤현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앞으로 광주가 주택 과잉 공급 상태가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오늘 함께 나오신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오고 싶은데요. 먼저 김동찬 의원부터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주택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만이 아니고 참으로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광역시의 주택 보급률, 사실 6개 지역의 광역시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광주광역시의 2018년 주택 보급률이 106.6%, 그래서 현재 2020년에 약 1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65.9%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21.5%고요. 그리고 2020년도 우리 광주에 이제 한 두세 달 남았습니다만은 주택 공급량이 21단지에서 1,350세대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우리 광주시 2020년도 이후에 앞으로 공급 예정 물량이 42개 단지에서 43,000 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급량이 얼마라고 하셨죠? 14,000이겠죠? 13,500세대입니다. 예, 아까 1,400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14,000. 예. 500세대. 예. 그렇군요. 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주에 지금 주택 공급 우려해야 될 상황인가요? 먼저 이제 전국적인 상황을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매년 이게 주택 공급 물량을 보면 한 65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공공이 차지하는 게 한 30만 호, 나머지 35만 호가 이제 민영주택인데 광주 경우는 거의 민영주택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주택 공급 실적을 보면 한 2019년도에 인허가 실적으로 19,000여 세대 정도 공급을 했는데 그중에 18,000호가 민영주택이죠.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의 공급 물량을 보면 이 수요가 있을 때는 공급을 좀 많이 했고 수요가 좀 부족할 것 같으면 공급을 좀 적게 하는 이 정도의 어떤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공급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견해시란 말씀이시죠. 윤석 부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 2025년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당시 인구를 180만으로 추정을 해서 좀 과다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 도시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을 정하는 겁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정하는 건데 주거 지역,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제1종 주거 지역이라든가 공업 지역이라든가 녹지 지역에 사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이 변경을 해준 겁니다. 도시관리 계획을. 그래서 무분별하게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실 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뭐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주위에 둘러보면 전부 다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과잉 공급이 지금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공 중인 아파트 세대를 제가 광주시 통계를 봤더니 65개 단지에 29,8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9,800세대면 이제 이게 시공 중인 게 거의 1년 내에 전부 다 분양이 나간다고 입주를 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지금 사실 새 아파트 수요가 전체 세대 수의 한 2% 정도 됩니다. 한 60만 세대 정도 되는데요, 광주가. 거기서 2% 정도면 한 12,000세대인데 여기에 거의 2배 이상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과잉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106.6% 정도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수도권의 주택 공급률
이 주택 그 소유자 비중이 한 49%. 광주 경우는 2018년 이 주택 보급률 국토부에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57.7%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3% 정도가 무주택자이고, 그리고 민영주택, 이 민간의 주택의 공급은 주로 이 타겟이 이런 무주택자들을 겨냥해서 그동안 최근 10년 동안 적게는 한 3천여 세대, 많게는 한 18,000여 세대를 공급하는 거고, 지금 수도권의 주택 그 공급에 대한 규제 정책과 이 지방의 주택 공급의 주택의 정책은 좀 결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광주 지역의 민간 주택의 공급량은 한 3천에서 18,000호 정도 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보면 인구 구조랄까 아니면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 경제 성장률과 이 주택의 어떤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광주의 미분양이 2019년 기준으로 31호 정도 네, 거의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수급이 일치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볼 것인가는 사실은 주택 공급에 관한 것은 수도권의 어떤 규제 정책과 지방의 규제 정책은 결을 좀 달리하고, 정부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인허가랄까, 그리고 인허가는 이제 해당 관청인 광주시가 이제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분양 가격에 관한 이제 규제 정책은 한국감정원과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따른 분양가 그 심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이 공공에서 하는 역할들이고, 민간에서는 공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 교수님께서는 그 아직 공급 과잉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윤 부장은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분이서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제 뭐 공급 과잉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왜 이 시작되고 있느냐면, 사실 광주의 인구가 145만 3천 명에서 지금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인구가 이제 계속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파트는 계속 이제 지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주거 지역에서 종상향된 것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된 것들, 그다음에 지금 뭐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해서 또 아파트가 공급될 거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도시 내에 있는 공업지역, 뭐 전남방지, 일신방지 여기서도 아파트가 공급될 거고요. 여러 가지 아파트 공급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과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입장에서는요, 이제 두 분, 우리 저 교수님과 우리 저 기자님 말씀을 듣고, 네. 지금 사실 저희들이 통계상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는 또 현실적인 입장은 좀 다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1인 1가구 주택이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동구의 건설사가 얼마 전에 300세대를 임대 분양했습니다만은 다 전원 1가구 1주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주의 경우에 방금 우리 저 부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전남에 출퇴근하면서 실거주자들이 꽤 강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밸리라든지 AI 인공지능 단지, 자동차밸리라든지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 강주에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 임시 또 전세로 또 그분들이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지금 보통 1주택에 3, 4인이 아니고 2.2인이라고 보니까 그만큼 지금 1인 가구에 따른 나름대로의 우리가 통계 분석도 좀 새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으로 한 520만 그랬었습니다. 가구였는데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이게 60만 호, 한 70만 호가 늘어난 596만 호, 거의 600만 호가 1인 가구 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방의 주택을 공급을 고려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 빈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한 3가지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1인 가구 수의 증가. 1인 가구 수의 증가는 주택 공급에 플러스 요인이긴 되지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빈집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빈집의 규모가 2019년 기준으로 151만 호입니다. 그런데 광주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31호지만 이 미분양 주택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성 미분양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입니다. 예컨대 2020년 지금 미분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17년, 2008년 그 미국의 미국 금융위기 이 당시에는 19만 호 정도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만 8천 호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숫자인데 지금 우리 2020년 경제 지표가 이제 2021년 상반기에 나올 텐데 이 실물 경기,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기가 이 경제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경제 지표화에서는 언제든지 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매수자들이 주택에 대한 매수를 꺼려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방의 이 주택들은 미분양 물량으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는 시나 이 인허가 관청에서 특히 인허가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세대수가 뭐 1인 가구를 통해서 늘면은 이제 주택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짚어봐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김동찬 의원께서 예를 드셨던 그 동구의 그 아파트 그게 혹시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임대 아파트니까 보통 뭐 14평 정도. 43 제곱미터 그 정도, 아래. 그 정도. 대개 1인 가구들이 뭐 그 정도의 그렇습니다. 주거 양태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원님처럼 주장처럼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 현재의 그 주택의 어떤 넓이, 면적, 그다음에 어떤 공간 구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급 양태는 그런 양태가 아니라는 거죠. 좀 일가구 양태가 아닌 1인 가구 형태가 아닌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수요가 진짜 수요냐 아니면 가짜 수요냐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아파트가 이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사실 굉장히 상품처럼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한테도 뭐 문자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품처럼 거래가 되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피를 붙여서 이렇게 파는 것이 사실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공급을 더 하는 것이 맞느냐. 아까 뭐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광주에 보면 한 57% 정도. 그다음에 전세로 사시는 분이 한 43%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세자들이 집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만큼 집값에 좀 거품이 있고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 또 가수요를 통해서 지나치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김동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로 이제 공공주택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민간주택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의 물량과 이 공공주택 그러니까 지자체나 LH공사나 그렇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이런 공공주택 물량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주택이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 이제 181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공급되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경우는 공공임대아파트가 1000여 세대 정도. 그러니까 2019년도 실적을 놓고 보면 1000여 세대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18,000여 세대는 민간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아파트가 거의 포션이 낮다. 왜 그러냐면 요 숫자는 공공에서 짓는 아파트들이 1000여 세대인데 일단 수요가 별로 없을 뿐더러 정부에서도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이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도 특히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의 확충안을 좀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이 1000여 세대를 좀 보면 자 이제 공공임대아파트가 이 5년짜리 4년, 8년 임대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임대, 민영임대 그리고 영구임대, 영구임대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들이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이 분양으로 전환하는 전환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임대 아파트지 5년 후 분양주택, 10년 후 분양주택.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임대 아파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 주택을 좀 늘려야 된다. 그 기본적인 저는 말씀을 좀 하고 싶고 지금 광주의 경우도 그래서 지금 LHK라든지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공임대 그 아파트의 공실률이 꽤 높다는 거예요. 거의 10.5% 정도.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여기서 봤는데 먼저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지금 안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도시 외곽 지역이 있어가지고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하남시청의 경우에는 11.6%의 공공 공실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어 있는데 반면에 12평형은 이미 6개월 정도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7평형을 두 개를 하나로 합해서 14평형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라 그게 안 했더만 된다, 그것이 여러 가지 법률적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예, 예. 700채 정도가 비어 있고요. 예. 지금 대기자는 3,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좁고 그 다음에 이 공공주택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를 표준 건축비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데 민간보다 공공건축비가 한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2 가격 가지고 공공주택을 짓는 거니까 훨씬 질이 떨어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이 왜 적냐? 예산은 정해져 있고요. 공급해야 할 그 세대 수는 정해져 있고 가구 수는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공급 자체가 그쪽으로 사실 그 수요 자체가 그쪽으로 이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을 위한 뭐 신혼부부를 위한 이런 행복주택도 짓고 있지만 행복주택 한번 가보면 굉장히 면적이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질 좋은 공공주택을 지어서 이런 공급 부분에 어떤 다른 공급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윤부장 저기 그 비어 있는 집도 있는데 네. 대기자도 많다. 이거 왜 네. 그런 거죠? 면적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이를테면 이제 면적이 좁은 곳이라든가 무슨 거리가 먼 곳은 지금 현재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집이 비어 있게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채 정도가 지금 있다고 그러고요. 여건이 좋은 데는 또 대기자가 많고. 여건이 좋은 데는 대기자 3,000명 주소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정책을 좀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주택, 민영주택에 대한 공급은 자유롭게 좀 하되 관리를 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나 지자체 인허가관청인 네. 시가 관리를 통해서 그 주택에 대한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에 관한 그 공급 공급 가격도 네. 통제나 조정이 가능하고 다만 공공의 영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주거 정책에 이 정부가 이 시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아주 열악한 공공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중산층을 겨냥한 그런 30평형대 임대 아파트 공급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금이 주택 도시기금이 181조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중앙정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실질적으로 보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돈입니다. 지금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가 한 2,600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60%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재원을 제공을 하는데 그 재원이 수도권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지방의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좀 쓰여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5년, 10년 후 분양 전환 아파트보다는 영구 임대나 20년 정도 임대 아파트를 운영하고 20년 정도 되면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롱텀의 공공임대주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아까 네네. 윤현석 부장이 했던 얘기를 좀 잠깐 돌아가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네. 아까 윤 부장께서는 지금 광주에 그 자기 주택을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 절반쯤 된다. 네네. 이 사람들이 네. 집을 안 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하셨거든요. 네네. 집을 안 사고 있는 건가요? 못 사고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 가고 있고요. 저금리 기조가 계속 가는 한, 이 아파트가 상품처럼 거래가 되는 한, 이 프리미엄이 붙고 이 아파트 가격을 믿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전세를 살겠다 차라리 집을 안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향후에 많다고 대한 보고. 집값의 불안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최고가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진짜 수요와 가짜 수요를 가려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분양가 산정이라든가 분양가 심의라든가 그다음에 이 주택이 제대로 분양이 되고 있는가.
라고 이런 것들까지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전혀 지금 수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깜깜이 분양이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 광주시하고 국세청하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중개업소 이제 89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는데 무려 44건이 걸렸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요. 어떤 잘못들이 걸렸죠? 예를 들면 등록증을 뭐 무등록 중개 행위라든가 아니면 실거래 신고하고 거래 계약상하고 차이를 두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많이 하셨습니까? 가계약 뭐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등록부와 간판의 사무소 명이 다르다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이 분양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믿지 못하고요. 좀 이런 것들이 저는 해소가 돼야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 거래 감독원이 뭐 설립이 돼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부동산 거래 가격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건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이루어지는데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아주 고가의 거래 가액을 성사한 후에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사실. 일종의 요새. 이제 그 담합이랄까 어떤 그 카르텔. 서로 어떤 협의에 의한 가격의 어떤 그 상승을 노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은 이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보통 이제 경제 성장을 어떤 선행 지표다. 앞으로의 경제가 좋아지면 그게 반영하는 게 주택 가격이라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고 시중에 돈이 많이 넘쳐나는 거에 한 장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금리를 지금 현재 금리가 0.5%인데 금리가 약간 상승한다든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정부에서 이제 금리 정책을 어떤 게 변화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저기 그래도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이 어느 정도 좀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710 대책 그리고 728 부동산 대책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존 1%에서 4% 사이인데 무려 2주택은 8%, 3주택은 12%를 지금 인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0.6%에서 3.2%인데 개정은 최고 6%까지 인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높은 세율이거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2년 미만은 거의 70%로 지금 인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우선 공급 대상을 3개월에서 지금 1년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물론 이제 전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서구, 남구, 강서구가 지금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시 포함해서 전매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요. 그 세제 강화하는 측면이 뭐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중 통화량이 6월 달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중 이제 지금 통화량이 3,077조입니다. 그러니까 3,077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통화량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것도 저금리입니다. 거의 뭐 1%대, 2%대 금리란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사실상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고요. 임금 상승률보다 당연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일부 이제 사실 주식이라든가 이쪽으로 오는 자본 통화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이 아파트 투기 부동산에 상당한 자금들이 몰려 있고 이 자금들을 이 걷어들이는 이 금리가 높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이거는 머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조세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예컨대 정부에서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특히 이제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1주택만 용인하고 2주택 이상에 대해서 중과세 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의 아파트를 한 채 두고 지방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이런 현상은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불리하다. 네.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아파트들이 자 1가구 2주택 수도권의 고위공직자가 이 지역의 출신이에요. 근데 수도권에 살면서 이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을 고수한다 하면 먼저 어떤 걸 팔겠습니까? 이 지방의 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거든요. 이건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그 비과세, 이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다만 1가구 2주택에 예외를 둬야 되는 건데 네. 그것은 수도권과 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주택 청약을 할 때 1순위 자격 요건으로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자 질병, 직장 그리고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지방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택 공급하는 규칙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인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1가구 2주택 중 예.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한 얘기들은 좀 충분히 네. 진행이 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죠. 일단 2025년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예. 여기에 20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5년 뒤입니다. 광주의 주택 공급률을 119%로 예상을 했거든요. 네네네. 120%가 다 되는 수치인데 예. 만약 이게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수치는 적정한 수치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걸 훨씬 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초과할 2025년에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에 따르면 예. 재개발이 지금 33곳이고요. 재건축이 13곳이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대한 이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7곳 정도가 됩니다. 여기를 아파트로 개발했을 때 이 119%가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 저희들이 지금 이 한 곳당 한 2,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된다면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한 8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주택 보급률이 119%로 뛰게 되는데 지금 이거 위에도 지금 예정돼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공원에 지금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뭐 10% 면적에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게 한 12,000세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아까 전남방지, 신방지 그 부지에서도 지금 아파트가 나올 겁니다. 또 그 이외에 지금 저희들이 이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좀 논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군공항 이전 부지도 지금 4만 1,00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지어야지 그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아파트가 앞으로 비공식적인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상에 공급되는 아파트 이외의 아파트가 적어도 10만 채 이상은 다시 10만 공급된다. 채 이상.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0만 채라면 광주에서 지금 매년 10,000채 내외가 보급이 되니까 예. 한 10년 동안의 물량이 한꺼번에 더 돼서 쏟아진다는 그렇지는 않을 얘기니까. 겁니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겠죠. 이게 예정된 물량이고 우리 예정된 이제 물량이죠. 주택 사업을 하는 이제 주택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네, 한꺼번에 적절한 내놓죠. 시기에 이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비축 물량인 거죠. 그렇죠. 향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한 10만 호 정도로 보고 있으면 네네. 보통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이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인허가 절차까지 받고 예. 주택 예, 이제 이제 공급을 하기 교수님, 위해서는 이제 네. 또 우리 부장님 계십니다만은 우리 광주시에서 인허가 과정 속에서 네네.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이라든지 네. 또는 환경영향평가 네. 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적정하게 좀 나름대로 또 관리를 하실 한번 관리를 할 것입니다.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근데 저는 예. 이제 한 10만 호 정도가 예정 물량인데 네네. 충분한 수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광주의 그 도시의 쇠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노후주택이 많은 거고, 네. 그러니까 20년, 30년 된 그 20년, 아파트들. 30년 준공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체 수요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게 어느 한 지역에 이제 일시에 많은 물량이 풀리면 물론 이제 주택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이제 아까 디벨로프 이제 그런 분들 또 나름대로 어떤 주택 시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과잉 공급에 따른 네. 저 아파트값 하락에 대해서 본인들도 잘못하면 건설회사가 부도나고 하청업소가 부도나고 네. 그런 입장에서 본인들이 그 쉽게 공급량을 늘려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근데 의원님, 저는요. 예. 주택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준공해서 분양해서 팔고 가면 그만인데 예, 예. 이걸 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평균 10년을 살거든요. 한 예, 아파트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10년 뒤에 사실은 주택시장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좀 심란해진다는 거죠. 10년 그래서 뒤가.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 수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시에 지금 강력하게 이제 인허가 과정 속에서 예. 지금 물량이라든지 또 수요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건축법을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 아까 용도 변경, 예. 전남 방직이라든지 일심 방직 예. 거의 공장 부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공장 부지에서 상업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주거 그렇죠.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좀 바꿔야 바꾸는 거죠.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기부 체납으로 해서 그 여유분을 강주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특급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도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아파트 세대수와 함께 나름대로 어떤 그 계획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의원님,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주택 종합 계획도 세우고 도시 관리 계획도 세우고 영업비를 들여갖고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세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계획대로 되는 것이 무조건의 선은 아닙니다만 항상 그것을 변경하고 그것대로 안 되고 이런 절차들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깜깜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정도 문제 제기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거 아파트만 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주거 형태라는 게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는데 우리는 아파트만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보면 저는 이게 골목길이 없는 도시를 상상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광주시가 사실상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도시재생 뭐 뉴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다 보면 커뮤니티 센터 하나 짓고 마는 거거든요. 사실 진짜 그 거주 여건을 좋게 해주는 데는 예산이 저는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실거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그 지금 단독주택에서 떠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떠나면 거긴 또 아파트로 개발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10년 뒤를 걱정하셔야 할 게 뭐냐면 10년 뒤에 광주는 사실 골목길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더 이 도시의 어떤 획일적인 경관, 그 다음에 사실 이 아파트라는 거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뭐 교수님 아시겠습니다만 30년, 50년 뒤에 아파트 만약에 허물어야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시멘트 양과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만 호가 이제 대기 물량이라고 하는데 네.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한 30년 정도 이제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교체 수요를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뭐 수도권이나 이 광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은 순조롭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30년, 40년 된 노후 주택에 대한 그 정비 문제. 그러니까 그런 주택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도시 이 정비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광주에 앞으로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아주 폐허화되고 그 재개발, 재건축 예컨대 그런 개발 이익이 나지 않은 아파트들이 흉물로 이렇게 그 나타날 방치돼.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 보여집니다. 강주에서도 지금 도심 재생 사업에 어떻게 보면 그 역량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두 분 우리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국에서도 강주의 주거 보유구에서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65.9%, 그게 66%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그리고 지금 강주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가구 주택이 21.5%. 그런데 단독주택은 6.5%뿐이 안 돼요. 그리고 연립주택은 1.4%입니다. 거의 사라졌죠.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심 재생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더 공공의 영역에서 좀 더 접근해야 되고요. 강력하게. 그리고 지역 조합을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지 어떤 경제적 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 도심 재생을 만들어낼 것이냐 저희들이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볼게요. 저희도 이제 서울을 가면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한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일정한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400% 이하로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주택이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400%, 500%를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을 가보십시오. 부산은 굉장히 용적률이 높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을 놓고. 그러면 우리가 광주는 그러면 어디를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인가? 부산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해운대 같은 경우 1000%가 다 높습니다. 지금 미국은 맨하탄 같은 경우는 이 도시 전체를 1300%로 용적률을 높여놨어요. 그래서 광주는 지금 현재 이 건축 조례가 광주의 건축 조례는 서울시 모델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택 공급에 관한 용적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광주가 서울이나 부산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쾌적하고 적정한 용적률을 다시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 이 대규모의 공급에 대해서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광주가 그렇게 부동산 가격에 큰 문제는 없는데 향후에 공급 과잉이 될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공급 과잉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윤석 기자부터 얘기를 해보실까요?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급 과잉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이제 저희들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오래된 아파트들의 어떤 슬럼화. 그다음에 지금 도시 외곽이나 도시 중심부에 할 것 없이 이 고층 아파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사실 경관의 황폐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들의 수명이 다했을 때 한 30년, 50년 뒤에 수명이 다했을 때 미래 세대가 그거를 다 안고 철거해야 되고 그걸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정말 그 수명이 난 아파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제 아까 서울같이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전혀 없고요. 광주는 전부 다 민간에게만 이걸 다 맡겨놨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공공의 영역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옮겨가는 방식이 사실 지금과 같은 이 고층화, 이를테면 지금 현재 10층인데 뭐 30층 허가해줘서 재개발하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원주민이 계속 거주하게 하면서 사실 용적률을 어떻게 아까 조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공공 부분에서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가 그 아파트 높이를 15층으로 올린 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럼 한 20년 뒤에는 15층 대 아파트들을 다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아마 거의 그 아파트들의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거의 이익이 없으니까요. 정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과잉 공급됐을 때 문제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잉 공급이 되면 이제 기존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이 출구 전략, 엑시트 전략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노후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신규 아파트로 입주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노후 아파트를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이제 딱 끊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도미노 현상으로 오면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전반적으로 버블 현상이라든지 저도 왜 그러냐 그러면 공급이 가행되다 보면 이제 경쟁업체 그래서 뭐 건설사, 하도급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임금도 뭐 체불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사실 공급이 가행되다 보면 빌라라든지 오피스텔도 공실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늘어나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제 은행 부채라든지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꽤 심각하게 양극화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심하게 예, 나타나요. 아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가의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가격이 올라가고 좀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 또 도시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굉장히 저도 떨어지거나 그게 동의하는 것이요. 거래가 안 되는 얼마 전에 지금 정부에서 그 세종시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 그쪽에 지금 혁신도시 발표를 하니까 지금 그쪽 지역은 지금 충청도는 지금 전반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니까 아마 아파트 자체도 전국적으로 강주도 양극화, 국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사면 그게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다 뭐 이렇게 양극화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가장 고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정 교수님, 사실 일본에도 부동산 버블이 심각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제대로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 유동성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급 과잉도 있었습니까? 일본은 이제 오랜 잃어버린 10년처럼 이제 경제 위기가 오래된 것도 있지만, 일본은 이제 다시 도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일본의 그 도쿄 도심이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그 지역에 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외화로 좀 이동했죠.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근교로. 또 때로는 이제 탈도시화 현상들이 일어나서 도심 근처, 그 도쿄의 근처에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쿄 중심으로 출퇴근이 굉장히 여의치가 않은 거죠. 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재도시화 현상이, 그러니까 다시 이 도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쿄 경우도 사실은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부동산의 어떤 버블에 대한 침체를 가져왔고, 우리하고는 좀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도시화, 재도시화, 그리고 탈도시화, 재도시화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또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런 장기 침체와는 좀 결이 다르지만 예. 도시화 전반의 어떤 과정은 우리와 함께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블이 끼게 된 원인이 뭐냐? 이 일본 경제가, 그러니까 1985년에 일본의 금리가 한 5% 정도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2.5%까지 다운이 됐죠.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가 되다 보니까 이 집값에 거품이 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 현상하고 거의 비슷하죠. 일치합니다. 예, 예. 일치하는데 이제 다만 그것이 한 10년 이상 지금 갔거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현재 그 일본은 사실상 버블기에 있었던 집값, 아파트 가격을 이미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뭐 도쿄도 조사를 보니까 신축 맨션 가격이 당시 버블기 때 가장 높았던 가격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1억 원 이상 지금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도쿄도 중심으로? 도쿄도만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쿄도가 재도시화, 그러니까 일테면 그 전에는 이제 요코하마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광주하고 좀 비슷하죠. 전남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또 이제 재개발이 또 지속이 되고 하다 보니까 도쿄 중심부의 가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광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주택 공급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규모가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빈집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새 집은 계속 공급되고 빈집도 생겨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나라의 최근 빈집 통계를 보면 전국에 144만 가구입니다. 최근 4년 사이에 무려 33%가 늘어나는데 사유재산 그 특징상 사실 마구 철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매도 청구권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떤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가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빈집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뉴딜 정책을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다양한 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많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앙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재생에 관련돼서 좀 기금이라든지 지방정부의 권한을 좀 이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빈집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또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토론 끝나가야 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딱 세 분 참가자들께 1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앞으로 주택 정책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김 의원님 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로 하시고요. 저는 김 교수님부터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만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이 주택 공급의 주택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방의 주택 공급 인허가는 이제 지방에서 하고 있지만 공급 그리고 공급에 따르는 어떤 주택 도시기금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중앙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딩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주택들이 공급되고 멸실되고 이런 것들은 지역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주택 도시 기금을 지역 주택 기금을 설치해서 조례든 뭘 설치해서 그걸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이 주택 도시 기금을 통해서 공공주택도 본인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급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중산층을 위한 공급주택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이 날까 아니면 반값 전세금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임 부장님.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주택 건설,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 그다음에 분양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한 만큼 단독주택이나 지역 상가에 대한 이 지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지금 저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개발과 연계해서 지금 저 광주에서도 2040 지금 그 도시계획 미래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더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아파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정말 우리 광주가 150만 시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네. 도시 정책 또는 주거 정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향후에 광주 주택 시장도 전망도 좀 해보고요. 그러나 뭐 오늘 전망이 모두 다 일치하지는 않겠죠. 이런 사안들을 좀 잘 고려돼서 앞으로 주택 시장이 운영된다면 좀 더 합리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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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주택 시장이 지금 당장 큰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택이란 게 계획부터 공급까지 통상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을 앞당겨서 예상하고 대비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최소한 주택시장이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타토론 10 오늘 순서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